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4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입니다. 자, 여기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사실상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승만 정부의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오답 선지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승만 정부의 정치가 있고요. 쭉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기 부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판소를 한 번에 싹 다 잡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승만 정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죠. 모스크바 3구 회상회의에 따른 좌우 대립의 격화. 그러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읍발언. 분단되는 거 아니야? 좌우합작운동 결렬.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해결이 안 되는 유엔의 토스. 유엔에서 그러면 남북한 인구비례 선거에 북한 소련 거부. 남한만 선거에 남한의 선거 확정되자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또 결렬,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5월 10일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8년 5월 10일이죠. 이때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이 선거의 결과 우리는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바로 제헌국회가 결성됐고 이 국회의원들을 제헌국회의원이라 부르고요. 이들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선출했었죠. 대통령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때 선출된 대통령이 이승만. 이승만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1.9 사건, 여수 순천 11.9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 1950년에 뭐가 터졌냐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지난 시간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국회의원의 임기가 제가 2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렇게 엇박을 뒀던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만약에 서로 임기가 똑같아 버리면 그 해 같은 해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인기가 많은 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독점해버립니다. 그러면 권력 독점으로 이어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엇박으로 맞춘 거고 그 다음 국회의원부터는 임기가 4년입니다. 어차피 한번 엇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 여러분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치러질까요? 1948년에 50총선거로 국회의원이 선출됐으니까 당연히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겠죠. 6.25 전쟁이 터지기 거의 바로 직전이에요. 이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반이승만 쪽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돼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반대쪽 당이 대거 당선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 당을 뭐라고 하냐면 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반이승만이 대거 당선이 됐다라는 말은 반대로 반대쪽 야당이 대거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당선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승만의 잘못된 정책들, 대표적으로 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반대쪽 당이 대거 압승을 거둬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불안감에 빠지겠죠. 왜? 다음 대통령은 내가 될 수가 없겠구나. 왜?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대통령 간선제로 뽑잖아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문제는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대쪽, 야야야야 이승만 반대쪽 당 야당에서 대거 당선이 됐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치러지게 되면 이들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당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승만은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로 1차 개헌, 헌법을 뜯어 고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자, 그러면 2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 치르게 됩니까? 4년 후니까 48년에 1대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요. 1대. 4년 후에 1952년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때 맞춰서 52년에 선거가 치러져야 됐던 그 52년에 바로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요. 그 뜯어 고친 헌법의 이름이 뭐냐면 발췌 개헌입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슉슉슉슉 뽑아서 했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될까요? 대통령 간선제로는 일단 100% 패배죠, 이거는. 왜? 반대쪽 당에서 대거 압승을 거뒀으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의 여러분들이 핵심을 아셔야 돼요. 일단 발췌 개헌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가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가와 나 사이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를 물어보고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던 내용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이승만 정부의 업적으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발췌 개헌의 핵심 다시 들어가서 발췌 개헌의 핵심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간선제였잖아요, 원래. 이거를 대통령 직선제로 뜯어 고치자라는 게 발췌 개헌의 핵심이에요. 왜? 간접 선거로는 승산이 제로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반대쪽 야당이 어떻게 할까요?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왜? 야당이 이거 편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간선제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차피 국회의원 수가 자기들이 훨씬 많으니까 100% 자기네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들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러자 이승만 쪽에서는 달래주는 형태로 알았어. 직선제 플러스 니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내각 책임제 이런 내용도 한번 넣어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이대로 가면 자기들이 100% 승리를 거두니까. 그러자 이승만이 또 무리수를 집어던져요. 근데 그 무리수가 먹힙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심하잖아요. 심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췌 개헌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자, 발췌 개헌이 일어났던 시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6.25를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은 딱 외우기 좋게끔 1953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년 가까이 치른다고 얘기했잖아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52년이니까 지금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6.25 전쟁 도중에 개헌하였다. 정답이 되는 거죠. 6.25 전쟁 도중입니다. 도중. 그리고 이거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승만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전쟁을. 지금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스파이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을 다 싹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반대하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싹 다 잡아버립니다. 실제로 이거 개헌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출퇴근 버스를 통째로 납치를 해요. 그리고 경찰서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으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 잡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표결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투표를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자, 이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종이에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자,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기립표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앉아있던가요?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저놈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프락스다, 스파이다.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통과!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발췌개헌이에요. 그러면서 2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이 2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선생님,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때 반대편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걸 봐서는 이승만 인기가 떨어졌던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했고, 또 6.25 전쟁 도중에 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국민보도혁명 사건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고 있을 텐데 왜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 도중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전쟁 도중에 최고의 국가 수장인 대통령을 바꾼다?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저와 함께 이게 지금 몇 강이죠? 64강인가요? 64강까지 이미 은동진과 함께 달려왔어. 이제 강이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왔는데 강사를 바꾼다? 너무나 불안해. 맞죠? 그냥 이제 침몰해도 은동진까지 침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망해도 은동진이고 성공해도 은동진인 거예요. 끝장은 은동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표를 또 얻기도 하고요. 또 이승만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수도권에서는 금방금방 소식이 접해지지만 지방에는 그 소식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SNS가 발달하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국내 사건은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뜨죠. 심지어는 외국에서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막 통신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그 소식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전 이걸 알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부터 해서 쭉 썼던 세대잖아요. 저 때만 해도 서울에서 인기가 많은 게 제 고향인 대구로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행하는 프랜차이즈가 대구인데 1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 2, 3년이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년이면 진짜 빨리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서울에 처음 상경했던 게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클럽에 미쳐서 춤을 배우러 그때 제가 유행했던 춤이 테크토닉 이렇게 추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추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건데 이거를 제가 배우려고 상경을 했어요. 배워서 대구에서 이걸 처음 췄습니다. 근데 대구 사람들이 뭐야? 저 도라이 같은 놈은. 저 혼자 추고 있어요. 정말 소수한 10명 정도 추고 결국 매장됐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정말 폭발적인 외모를 가졌더라면 유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상경나오고 뭐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한 1년, 2년 후에 대구에서 테크토닉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미 유행이 끝났어. 이것처럼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유행 트렌드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전파가 늦은 거야. 다시 돌아가서 지방에는 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도시에서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시골에서는 이승만 쪽의 여전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또 봐야 돼요. 우리 지금 2대 대통령 선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또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48년도에 총선거로 대통령이 나왔고 4년 후에 또 52년도에 2대 대통령.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56년에 치러져야 돼요. 1956년에. 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때 헌법상 대통령은 맥시멈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맥시멈 2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 흔히 반장,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 때는 반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장인가? 어쨌든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긴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장 해보셨어요? 못 해봤죠. 전 많이 했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반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투표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보통 1학기, 2학기 1년에 2번 뽑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맥시멈 2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맥시멈을 채워버렸죠. 2번 다 했잖아요. 1대 대통령 때 했고 2대 대통령 때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2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 1956년도에 치러질 3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헌법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통령을 계속하고 찝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두 번째로 헌법을 뜯어 고쳐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년 전이었던 1954년에 헌법을 다시 한번 뜯어 고칩니다. 그 뜯어 고친 헌법의 이름이 뭐냐면 445입 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4 밑으로는 죽이고 5 위로는 올린다라는 이게 일본식 번역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반올림 개헌입니다. 반올림 개헌. 그러면 445입 개헌의 일단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이렇게 헌법을 뜯어 고친 이유가 또 뭐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을 맥시멈 2번밖에 못한다고. 근데 나 또 하고 찝어. 그럼 어떻게?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칠까요?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약간 소심함까지는 아니죠. 이거 소심함이 아니죠. 그 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치사함? 네, 요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이 445입 개헌의 핵심은 이겁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나가는 거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 빤스예요. 왜? 아니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든가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인 거예요. 그 말인즉 이승만 대통령 자신만이 나가는 게 무제한이고 그 이후의 대통령은 여전히 2번밖에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치사 빤스입니까? 아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든가. 어쨌든 이 445입 개헌이 통과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겠죠. 당시에 국회의원의 수가 203명이었어요. 그러면 203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203의 3분의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35.3333333이 나옵니다. 135.3333명이 나와요. 그러면 135.3333명이 나와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 도합 몇 명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35.3333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136명이 찬성을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이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투표의 결과 한 표가 모자라요. 13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부결이 돼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교수님이.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203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는 135.33333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0.3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 빵명이면 빵명이죠. 그런데 수학과 공식 중에 4m는 버리고 5m는 올리는 반올림이 있습니다. 135.33333 반올림하면 135명. 우리 135명.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445입 개헌이에요. 이거를 통과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르기 전에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규합시키기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그게 자유당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야당이 누가 있었냐면은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소속계에 떠오르는 라이징선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익희라는 인물이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에 주목을 해야 돼요. 바로 떠오르는 정치인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출마를 해요. 그러면서 한판 붙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헌법에 가로막혀서 내가 못 나가서 문제지 나가기만 나가면 나 인기 폭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못 나가서 문제지. 그래서 뜯어고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남자로 치면은 최악의 태클을 타요. 남중남고 태클을 탑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남중남고 태클을 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창시절에 사실 여성들과 여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뭐 학원 수업 들을 때 한 번? 근데 학원 수업도 사실 수업 시간에 여학생과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수업 듣기 바쁘니까.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가또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야. 야 안동진 너 진짜 못생겼다. 그러면 야 네가 더 못생겼어. 그냥 목소리 크고 그다음에 말 빠르고 말 많은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 대한 외모의 평가는 누구한테만 들을까요? 객관성이라고는 1도 없는 저의 어머니 또는 저희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저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주연 드라마는 뭐 송중기, 뭐 박보검, 차은우 이런 인물이 멜로드라마에 주연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는 지금은 약간 아재죠. 장동건 이런 인물들이 로맨틱 드라마를 찍을 때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TV를 보다가 야 할머니가 얘기를 하죠. 야 참 너무 잘생겼다. 근데 우리 손자 동진이도 만만치 않다. 그럼 옆에 이미 객관성이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맞죠 어머니 우리 아들 동진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동진이 미안해요. 흐뭇하게 좀 생겼나? 근데 유일하게 또 객관성을 잃지 않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한테. 엄마 정신 차리라. 제가 무슨 장동건에게 비비는데 엄마 눈에 찌짐 파전 붙였냐 파전 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실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건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깨닫는 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재수 1년을 거치고 대망의 대학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대학의 로망은 역시 뭐니 해도 소개팅이죠. 미팅이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미팅을 처음 나간 거예요. 전날에 사실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4대 3인가? 3대 3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4대 4였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 4명 같이 나가잖아요. 여학생 4명이 전부 다 날 찍을 것 같은데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나를 놓고 싸우면 어떡하지? 친구 3명 좀 미안한데 미안해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 나갈 때. 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오징어구나. 깜짝 놀랐어요. 4명의 여학생들이 정말 냉정합니다. 저한테는 그 어느 누구도 눈길 한 번, 말 한 번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갔다가 들어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 동진아 너 정말 웃기게 얘기하는데 왜 말 한마디도 못하냐? 말을 걸어줘야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실수다. 그러면서 1대1 소개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의 매력이 제대로 발산될 것 같다. 그러면서 1대1 소개팅을 나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미리 보고 가지만 그때는 사실 사진을 교환하는 일이 잘 없긴 했었거든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분명히 전화로 막 얘기하고 약속할 때는 점심때 만나서 쭉 밥 먹고 놀다가 저녁에는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헤어지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으러 했더니 죄송한데 뒤에 좀 급한 약속이 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먹은 거 좀 체한 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자고. 커피를 먹더니 저 진짜 급한 일 생겼다.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녀의 모습이 뒷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히 보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진짜 오징어구나.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죽을 때까지 연애를 못할 수가 있겠다. 그때 엄청난 화수를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동진이가 탄생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는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미팅, 소개팅, 여학생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나가기만 나가면 여학생들이 은동진을 차지하기에 머리털 뽑고 싸울 것이다. 나갔더니 인기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못 나가서 그렇지 헌법을 대두고 지금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 대폭발. 나갔더니 인기가 없는 거예요. 반대쪽 야당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지? 그런 불안감 속에 떨고 있을 때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민주당의 이승만의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신익희가 선거를 얼마 앞두고 생애를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조봉암의 둘의 대결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치러져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이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체 득표 중에 조봉암이 무려 30%를 득표를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신익희는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익희에게 표를 준다는 거는 그건 무효표입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죽은 신익희가 무려 20%를 득표를 합니다. 둘이 합치면 거의 절반인 거예요. 이승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익희의 죽음으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익희가 사망을 하면서 아예 투표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신익희가 살아있었다면 이승만의 당선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승만은 겨우겨우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들이 나와요. 이승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젠장 빌어먹을. 이거 다음에는 내가 진짜 질 수도 있겠구나.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겨우 당선된 이후에 이승만은 이제 뭘 하냐? 바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이거 이후에. 내가 영구히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성가신 존재가 누굴까요? 이때. 바로 조봉암이죠. 조봉암. 이때 혁신 계열의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패했지만 이런 엄청난 인기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이승만이 그거를 딱 꼬투리를 잡아요. 평화 통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조봉암 역시 내 이럴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다. 간첩이다. 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진보당 사건이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제정됐던 반국가 단체를 탄압할 수 있는 그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요. 국가보안법을 이때 법을 개정합니다. 당연히 야당에서 반대하지만 이걸 통과시켜요. 이거를 보안법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개정된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대통령을 비난할 시에 징역이나 각종 탄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본인의 독재체를 강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여기 맞춰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신문사를 문 닫아버립니다. 그게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때 폐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승만이요. 본인을 높이기 위해, 위상을 높이기 위해 남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남산에 당시에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동상이에요. 매달 글짓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하는 글짓기 대회가 열려요. 거기서 만약에 동진이가 1등 했다. 그러면 동진이가 아침에 나와서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매스 게임을 합니다. 우리 치면 우리 운동회 할 때 보면 한 달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때 맞춰서 실제로 운동장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우상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나가면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던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하이라이트 4.19 혁명이 남아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요것만을 가지고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발췌개헌과 4.4.5.2 개헌은 개헌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췌개헌과 4.4.5.2 개헌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승만 정부 때 발사! 발췌개헌 다음에 4.4.5.2 개헌이에요. 발사!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인의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이 선거 이후에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개정, 경향신문 폐간 등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면 뒤에 나오게 되는 박정희 정부, 김영삼 정부, 다른 정부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싹 다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선거 샤랑샤랑 꼴랑꿍 요거 주고
요 선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좀 이따 배우겠지만 4.19 혁명이 정답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거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개정, 경향신문 폐간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췌개헌, 4.4.5.1 개헌은 그 개헌을 통째로 던져놓고 요 설명 다 주고 다음 개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 발췌개헌은 6.25 전쟁 도중에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이거는 4.4.5.1 개헌은 요 숫자 내용 다 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스토리 다 주고 다음 개헌에 대한 설명.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 계속하는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 핵심이죠. 끝났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4.19로 다시 잡으러 올게요. 자, PPT를 통해서 우리 아까 판사한 거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하고 4.19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1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친일파 청산 잘못하고 농지개혁법이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민심 이탈. 그러면서 6.25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대쪽 야당이 대거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현민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계속 이승만 쪽의 인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게 6.25 전쟁 도중에 부산에서 있었던 1차 개헌 발췌 개헌입니다.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쇽쇽 발췌했다라는 거.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앞에 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은 거 반복이고요. 더 이상 간선제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제일 핵심이 뭡니까? 직선제로 뜯어 고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쪽 야당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 국회를 2개 두는 양원제 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거고요. 말만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당을 만들었고 수도 부산에서 야당 의원을 헌병대로 동원해 연행하고 헌법 개정을 상정을 해요.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그리고 반대쪽 야당을 달래주기 향해 들어가긴 하지만 통과돼도 이거는 실행되지 않는 거고 국회의장을 포위한 가운데 토론 없이 기립표결을 합니다. 반대하면 북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당선이 돼요. 2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 발췌개헌. 심화에서는 어렵게 나오면 이걸 통째로 줘요,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민의원 참여 국회 2개를 둔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야당이 원했던 건데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발췌개헌. 요거 주고 다음 개헌을 발표했던 정부 시기의 내용을 오는 것은 그러면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내용을 또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발췌개헌의 모습이고요. 정각에 개입돼서 쭉 나옵니다. 기립표결이래요. 기립표결로 작성했대요. 끝났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입니까? 보시면 6.25 전쟁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정전 정책이 6.25 전쟁 끝났던 게 52년. 정답은 1번 가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4.4.5.1 개헌입니다.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거뒀고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맥시멈 2번밖에 못하네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안에서 나가는 게 제한이 없는 중임 제한 철폐를 꿈꾸면서 4.4.5.1 개헌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안을 통과했는데 이거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 근데 136명이 안 되고 135명.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 그러자 다음날 이틀 후에 4.4.5.2 반올림 공식을 통해서 135가 맞다. 통과시키죠. 이때 반대하면서 범야당 연합 모임인 허헌 동지라는 게 결성되기도 해요. 요거는 심화의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승만의 4.4.5.1 개헌에 반대해서 이게 결성됐다는 건데 최근에 선지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심화의 심화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내용들이죠.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그 다음에 부통령의 붕붕이 이기붕 장면 바퀴출이 있는데요. 요 부통령 잠깐 부통령도 했네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 요거는 제가 4.19 혁명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거 당시 구호 보세요. 신익희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 그랬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리고 조봉암 이것저것 다 보았다. 이제 혁신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러자 이승만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게 당시의 선거 구호예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 이승만이 당선이 됐지만 부통령은 장면. 부통령은 반대쪽 야당에서 가져갔고요. 이거는 4.4.5.2의 개헌이죠.
개헌의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도 통째로 개헌을 주고 다음 개헌이 있었던 시기에 정부 상황을 옳은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썼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고 다음 개헌에 대한 설명했을 때 사서위 개헌인 걸 알고 또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 때 사서위 개헌 때 모습이고요. 이게 그거죠. 선거 955 그다음에 신익희.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통째로 줘요. 다음 선거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이승만의 독재체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자, 문제 볼까요? 135, 3분의 1, 뭐 쭉쭉 나왔어요. 표가 3분의 1 정확하게 0.333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반올림 개헌이죠. 이거의 결과 개헌 당시에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한 맥시멈 2번인 게 사라졌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거 결과 이후입니다. 당선 이후 내가 위험할 수 있겠다. 특히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단했고요. 그러자 다음 선거 5개월 전에 감청 혐의를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진보당 사건. 얘는 북한의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무죄 선고로 복권이 됐고요. 신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다. 똑같은 말로 보안법 파동, 똑같은 말로 이사 파동 일어납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면은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등을 비난했던 경향신문 바로 폐간해버립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일이구나라는 거. 조봉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조봉암이고. 자, 볼게요. 기자회견.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을 무효하고 부산 정치파동 나온다. 민주주의를 바치겠다는. 이거 지금 보안법 파동 이거 뭐예요? 자유당이 이승만이 만든 당이잖아요. 이거 보안법 파동.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시기 때 틀린 내용.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 맞고 이거 맞죠. 반민특위. 이것도 이승만 정부가 나선 거잖아요.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배경이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 이거. 2번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정답은 일단 2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이 출마했네. 리승만, 리기붕, 신익희, 장면, 조봉암. 이 선거 이후 독재체제 강화 보시면은 2번 진보당 사건, 진보당 해치죠. 조봉암을 죽이면서 진보당 해치잖아요. 1번 이건 6.25 전쟁이고 국민방위군. 그 다음에 반민 이거 훨씬 앞이고 건준 이거 훨씬 앞이고 이거는 발사 4.45 이것도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이냐 이후가 아니라 정답은 2번이죠. 2번. 그리고 이제 4.19 혁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4.19 혁명부터는 다시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또 연도는 외우기 참 좋아요. 딱 1960년에 4.19 혁명이 나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4.19 혁명 자체가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죠. 출제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3개가 민주화운동 3개가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잡으셔야 되는 거고 또 이 3개 민주화운동 문제가 나올 때 각각 서로 오답 선지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1948년도에 1대 대통령 선거, 4년 후였던 1952년도에 2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는 또 4년 후였던 19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 그러면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는 또 언제입니까? 19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이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그리고 반대쪽 민주당에서는 조봉옥이라는 선생님이 출마를 해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제가 부통령을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우리는 이전에,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부통령도 같이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거 때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지만 부통령은 반대쪽 야당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당선이 됐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장면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 쪽에서는 이때 부통령에 나와서 패했던 붕붕이 야찌, 이기붕, 붕붕이 야찌가 또다시 출마를 해요. 자, 그런데
이 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반대쪽 야당의 유력한 후보였던 조봉옥 선생님이 또 아프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단독 출마가 돼요. 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너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새로 후보를 내고 홍보를 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단독 출마. 나가기만 나가면 당선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 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는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냐? 바로 부통령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당은 예전에 장면에게 패했잖아요. 이번에 4대 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든 붕붕이 아찌를 당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죠. 바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4.19 혁명의 큰 틀에서의 배경은 이승만의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 4.19 혁명 큰 틀에서 배경은, 그리고 뭐 경제개발, 경제성장의 부진도 있겠고 직접적인 배경은 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바로 붕붕이 아저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행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하죠. 선생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단독 출마잖아요.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 될 거고 끝인데, 사실 이때도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 부통령은 반대쪽에서 가져갔다면서요, 장면이. 근데 지금 또 뭐 되면 좋은 거지만 장면 반대쪽에서 부통령이 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도대체 자유당은 왜 이렇게 붕붕이 아찌 당선에 집착을 했냐?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요, 여러분들. 86세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불사신이에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때 등장을 해요. 동학농민운동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근데 이승만의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상 어떤 조항이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대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선거 때처럼 반대쪽 야당에서 부통령이 되어버리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반대쪽 당으로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예 애초에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붕붕이 아찌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시작됩니다. 그게 3.15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붕붕이 아찌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정행위를 저지르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가 다 나와요. 전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거. 우리 초딩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초딩 때 여러분들 선거 나가보셨어요? 전 나가봐서 압니다. 표 얻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우리 연설할 때 친구들아 나 동진이 뽑았죠? 나 뽑아주면 치킨버거 세트 쏜다. 그러면 일단 표가 한 3표 늘어요. 맞죠? 그 다음에 남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야, 나 좀 뽑아줘. 나 좀 뽑아주면 우리 집에 있는 오락기 좀 빌려줄게. 돌아가면서 11씩 빌려줄게. 그러면 또 표가 한 3표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하냐? 돈을 표 주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투표잖아요. 투표하러 가지 마요. 싫은데요? 저는 저의 권리를 행사할 건데요? 3천만 원 줄게. 일단 우리 피디님이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안 간대. 그럼 어떻게?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승만을 찍겠죠. 이기붕을 찍겠죠. 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인조, 6인조, 9인조 그룹으로 조를 짜서 가요. 3인조, 6인조 중에 이기붕, 이승만 빠가 있는 거예요. 눈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진이가 만약에 장면을 찍었다. 그러면 종이를 찍습니다. 안 돼! 이기붕 찍을 때까지 투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처구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반에 30명이에요. 그러면 표가 총 몇 표 나와야 됩니까? 총 30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0표가 나오는 거야. 어떤 지역에는 이기붕의 득표율이 막 120%가 나옵니다. 급하게 막 줄이는 거예요.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이런 게 밝혀지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러면 4.19 혁명의 시작점이 뭐냐면 일단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의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일어나기 거의 며칠 전이죠. 2.28 민주운동을 일으켜요. 사실 3.15 부정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된 게 소문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할 건가? 막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승만 쪽에서 그런 부정행위 자꾸 저지르고 하니까 반대쪽 야당의 선거 유세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을 막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 차원에서 주말에, 특히 선거 유세는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들도 있고 학생들은 또 못 가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특히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주말에 학교에 등교하게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의 고향 대구에서. 그게 2.28 민주운동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3월 15일 날 예정됐던 대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할 거라 이런 게 다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자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특히 마산 지역에서 격하게 시위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요. 시위 도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동동동동 떠오르는데 그가 바로 김주열 학생이었던 거예요. 시위 도중에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죽었던 김주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렸는데 그 시신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자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민들 어디로 뛰쳐들어가냐? 경무대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경무대가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이승만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총으로써 이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감히 어디 국민에게 총을 쏩니까? 그 어떤 정부든 국민에게 총을 쏘는 순간 그 정부는 정당성 제로예요. 어디 총을 쏴요? 총을 쏩니까?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만날 정부든 뭐 앞으로 많은 정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만나게 됐을 때 그 정부가 시민들에게 총을 쐈다? 끝입니다. 그 정부는 존속의 가치가 없어요. 어디 감히 국민에게 총을 쏩니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나서요. 초등학생들도.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총 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끝판대장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최고의 지성인이죠. 지금 오늘날의 교수님의 위상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때 지금 보시면 고등학생들, 마산의 고등학생 김주열, 2.18 민주운동을 주도했던 대구의 고등학생들. 왜 고등학생들이 주도를 하냐면 이때 대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의 고등학생도 20% 30%밖에 안 됩니다. 최고 엘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을까요?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가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마지막에는 교수님들까지 썼네요. 교수들의 바로 시국선언. 행진이 이어집니다. 시위는 더 격화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은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로 떠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이 4.19 혁명의 결과 하야 떠나게 됩니다. 하와이로 하야 하와이로 아이고 네 여기다 써야겠네요.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났던 게 4.19 혁명이에요. 그러면 4.19 혁명의 결과 영향이 또 중요한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또 잡아드릴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4.19 혁명의 결과 네가 가라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습니다. 맞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는데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잠시 대통령을 다시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는 새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약간 경험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는 아니고 탄핵을 당했을 때 대통령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대통령 역할을 대신 해야 됐죠. 그래서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 그 역할을 대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고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공석입니다. 그걸 누군가 맡아야 되겠죠. 그걸 맡은 인물이 누구냐면 허정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허정과도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되겠죠. 그런데 이후에 정부는 대통령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각 책임제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 맞춰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돼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옆에 쓰긴 했지만요. 자, 그러면 다 했어요. 4.19 혁명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3.15 부정선거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같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혁명,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또는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 샤랑샤랑 꼴랑꿍,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 샤랑샤랑 꼴랑꿍, 초등학생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 샤랑샤랑 꼴랑꿍, 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하와이로 떠났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뭐가 정답이 되는 거냐?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었다.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다.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이 또 시위가 격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교수님의 시국 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거, 결과 영향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장면 내각이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4.19 혁명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게 결과 영향이에요. 그래서 요 결과 영향을 다시 한번 또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 때 이야기는 싹 다 잡아드렸어요. 그럼 다시 PPT로 가서 4.19 혁명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4.19 혁명입니다. 배경에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체제 강화, 발체 개헌, 4.4 호위 개헌,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있었고요. 특히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배경. 그리고 경제 불황 또 한몫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승만, 조봉옥, 이기붕 장면. 근데 조봉옥이 아야. 당선 확실시. 그렇지만 고령으로 건강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4일 미리 투표를 하고요. 3인조 9인조를 짜고요. 또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대구에서는 2.28 민주운동이 일어납니다. 야당이 선거유세장에 못 가도록 막자 일요일날 등교를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등교 조치를 하자 들고 일어났던 거고, 학생들이. 그리고 마산은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가장 심했던,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지역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김주열 학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시신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시위가 더 격화되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들어가는데 특히 시위대가 경무대로 향하자 총을 쏩니다.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위가 더 격화되자 결국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 후에 하와이로 떠납니다. 여기가 대구에 있는 2.28 기념중앙공원이에요. 여기 바로 맞은편에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방문하면 여기 한번 공원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입니다. 이게 대구 내려간 김에 찍었는데 제가 셀카로 찍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2.28 기념중앙공원이고요. 여기가 대구에 어떻게 보면은 시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복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내에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3.15 부정선거 지시 비밀 지령이에요. 이미 부정선거 하기 전에 이미 이런 소문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9 혁명선언문, 여기 보시면 김주열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런 자료 통째로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입니다. 보세요.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아, 이거 딱 보는 순간 4.19 혁명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고 좀 이따 보겠지만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장면 내각이 수립됐습니다. 헌법이 뜯어 고쳐져요.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요거에 바로 장면 내각인 건데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조를 짜서 투표하러 가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거고요. 또 4.19 혁명 때 모습이고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입니다. 볼게요. 다민주화운동, 경무대, 수송초등학교, 고려대 학생 시위, 교수단 시위. 4.19 혁명인데 이거의 결과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거. 그 다음에 김주열 열사. 바로 4.19 혁명이죠. 그럼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거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승만의 경제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이냐 다른 정부의 경제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되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개가 또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또 아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후복구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전쟁 도중에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오답 선지로 활용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승만 정부의 경제. 자, 그게 바로 뭐냐? 일단 미국은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쌀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미국은 주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빵이죠. 우리는 밥, 쌀인데. 그래서 미국은 먹는 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뭘 지원해주냐? 자신들의 주식인 빵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밀가루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요. 뭐 뿌려줘야 됩니까? 설탕 정도는 뿌려줘야지 먹을 만하죠. 밀가루와 설탕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또 입게끔, 먹고 싸고 입게끔 옷을 만들어 입는 면화를 지원해줘요.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색깔이 다 어때요? 화이트,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지원해주니까 이 세 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산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300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승만 시기 정부 경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밀가루, 설탕, 면화. 먹고 입고 싸는 거.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꾸게 되면 밀가루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분업이죠, 제분업. 그리고 설탕이 뭐예요, 설탕이? 달달한 제당이죠, 제당업. 그리고 면화가 뭐예요? 면방징업. 요 세 가지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300산업은 또 뭐와 또 관련이냐면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소비재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 뭐예요? 먹고 입고 싸는 거잖아요. 먹고 입고 싸면 끝이에요. 소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생산재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승만 정부는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이 생산재 산업을 지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걸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왜? 아니, 얘들이 당장 먹고 입고 싸는 것도 긴박한데 아니 생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거죠. 공장 같은 거 만들어 줘봤자 운영할 수도 없다 얘들은. 그런 거 여유도 없다. 그냥 일단 먹고 입고 싸는 거 해결해 라면서 소비재 산업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재 산업이 발달이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거고요. 또 돌아가서 처음에는 이거를 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미국이. 공짜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약한 나라들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워낙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 자기들도 약간 재정이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무상에서 유상, 돈을 받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 불황이 왔던 거예요. 4.19 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가 경제 불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이런 게 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딱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 300산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거. 밀가루, 뿌리는 설탕, 그리고 옷, 면화. 끝났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면화, 밀가루, 설탕, 300산업 발달했다. 제분업, 제당업, 면방징업, 이게 소비재 산업이죠. 쓰고 먹고 입고 끝. 당시 미국의 원조 물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속재산 처리법이 있어요. 요거는 단독으로 출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오답 선지나 정답 선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완전 정답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옳은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기억나세요?
미군정이 정부 수립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관리했잖아요. 이때 일본이 남기고 한 수많은 재산들, 백화점 또는 큰 빌딩 건물, 그 다음에 일본의 땅, 이런 것들 주인 없이 다 두고 갔잖아요. 이거를 신항공사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자 신항공사를 없애고 이때 미국이 관리하고 있던 일본의 수많은 재산들을 싹 다 우리 정부에게 넘겨줘요. 그거를 누가? 이승만 정부가 받겠죠.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처리를 하고 이 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라든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 정부가 뭘 했냐면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 뭐냐면 기속재산 처리법이에요. 이걸 만들었지만 바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제대로 가동을 못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또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속재산, 딱 봐도 재산을 처리하는데 무슨 재산? 기속. 일본에 있던 재산이 우리나라에 기속되고 이걸 처리한다는 건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정경유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 친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6.25 전쟁 때 참전을 하셨는데 참전 군인으로 참전하신 게 아니라 미군의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추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 집에서 TV를 같이 보는데 그 영화 웨어트잖아요. 웨어 영화, 외국 영화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자막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막 없이 영화를 보세요. 저는 자막이 없으면 못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적이 낮으면 할아버지가 너는 학원도 다니는데 성적이 왜 이러냐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영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지금도 아마 영어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못하실 거고요. 지금은 물론 안 계시긴 하시지만 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당시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대구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준 데가 어딘지 알아봤더니 미군 옆에서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제일 돈이 세대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영어 하나도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고 갔는데 저희 집안 약간 특징 같긴 해요. 좀 눈치가 있고 좀 센스가 빠릅니다. 할아버지가 눈치 너머로 영어를 쓱 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막 일을 잘하니까 미군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에게도 이제 국군으로 참전하는 영장이 날라왔는데 이거를 미군에게 보여주고 나 이제 군대로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미군이 할아버지 피셜이에요. 미군의 차를 태워서 서울의 국방부 있는 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은종옥 얘는 미군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다. 얘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해서 군대를 면제시켰대요. 실제로 군대를 면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요. 할아버지 피셜이에요.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미군이 저희 할아버지 정말 좋아했나 봐요. 같이 미국을 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살 수 있는 기반 다 만들어주겠다고. 네. 근데 할아버지는 대구의 할머니와 아기들이 있잖아요.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자 미군이 그리고 아쉬우니까 야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하라고 하나 건물 주겠다고. 네. 일본이 남긴 게 워낙 많으니까. 그때 할아버지한테 뭘 주겠다고 했냐면 지금 저기 어디죠? 장충동 쪽인가? 을지로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하나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0억대가 넘겠죠? 하나 주겠다고 한 거예요. 돌아버립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할아버지 왜 안 받았어 할아버지?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난 필요 없다. 나는 고향 대구 내려가 살 거다. 그래서 내 와이프한테 줄 꽃신만 있으면 된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미군한테 꽃신 하나 받았대요. 여러분들. 그 꽃신이 근데 좀 가치가 있긴 해요. 왜냐면 오늘날에 초고가의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때는 명품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된다. 돌아버립니다. 그거 하나 받고 내려오세요. 만약에 그때 할아버지가 서울의 장충동이나 을지로 쪽에 만약에 일본의 빌딩 하나 받았다. 저 이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저 아마 지금 외국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맞죠? 슈퍼 부자로 살았을 텐데 어쨌든 그 아쉬움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속재산 처리법.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처럼 인맥과 백이 있으면은 하나 그냥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과 경제인이 유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경유착 발생입니다. 이게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가져가기만 가져가면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공장을 제가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받았다 쳐요. 그러면은 빌딩을 받든 뭐든 그거 해당되는 돈을 국가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넘길 때 해당인 사람들에게 팔거나 할 때 원래 시세보다 헐값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받았다가 다시 팔아도 이득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면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로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기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면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동진이 인생이 달라질 뻔했던 그 스토리입니다. 기속재산 처리법. 이것도 여러분들 재헌 국회에서 제정했던 거고, 법 자체는. 그리고 이거는 또, 실제로 처리가 이루어졌던 거는 또 이승만 정부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제정이래요. 다 정리해드렸고요. 보시면은 49년이니까 48년도에 재헌국회 결성되고 2년 동안 활동하잖아요. 50년에 바뀌죠. 2대 국회요. 그러니까 이건 재헌국회 제정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 일제의 재산을 처리하는 거 넘겨서 복구 자국,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특혜 조치에 국민들은 불만을 초래하게 됐었고, 또 어쨌든 갖다 파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됐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장명내각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오답선지로 정말 많이 활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잡아야 되는 거고, 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긴 해요. 출제율이 정말 떨어지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걸 잡기 위해서 일단 또 판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장명내각 부분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던 거, 복습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것은 1대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1대 대통령은 대통령 관선제로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아서 대통령을 뽑았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승만은 이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죠. 발사! 먼저 발췌 개헌입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후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또 4년 후였던 1956년입니다.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발사! 4.4.5일 개헌으로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이라는 4.4.5일 개헌을 통해서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겨우 당선이 되죠. 겨우 당선이 되자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고요. 예를 들면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개정안,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 등. 그리고 4년 후에 19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단독 출마. 그런데 부통령 붕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고요. 그걸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됐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됐죠. 그 이유를 또 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을 계기로 네가 가라 하와이로 하야를 했고요. 이승만이 사라졌다라는 것, 하야를 하고 사라졌다라는 건 대통령이 공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자리를 누가 맡아야 되겠죠. 그 자리를 누가 맡냐면 허정이라는 인물이 잠깐 맡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허정과도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헌법을 뜯어 고쳐요. 왜? 앞에 이것 봐라. 대통령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독재세가 벌어진 거다.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내각 책임제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내각 책임제 플러스 국회를 2개로 둔다라는 양원제 국회. 양원제를 통과시키죠. 양원제 국회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에 발췌 개헌 때도 들어갔던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시킨 적은 없었던 거고, 이게 실제로 가동됐던 거는 허정과도 정부 때 헌법을 뜯어 고친 후다라는 거. 이 헌법을 뜯어 고친 후에 총선을 치릅니다. 총선을 치르면서 누가 압승을 거두냐면 바로 야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대통령에는 윤보선이라는 인물이, 국무총리에는 장면이라는 인물이 앉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대통령이 아니라 장면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는 헌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허정과도 정부 때.
내각 책임제로요. 내각 책임제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 된 이 정당의 대표가 국무총리에 앉아서 나라를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내각 책임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고 장면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장면 내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영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 왕은 있잖아요. 근데 왕은 있는데 왕은 사실은 상징적인 존재죠. 실제로 중요한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 장면 내각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사실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뻔해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오게 되면. 뭐냐면, 국가 운영이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대.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양원제 국회로 운영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 지금 나라 운영이 국회가 두 개래. 국회가 두 개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진짜 국회가 두 개인 거야. 참의원, 민의원이라 그래서 국회가 두 개라는 건데 미국을 보면 되죠. 미국이 지금 국회가 두 개잖아요. 상의원, 하의원처럼. 국회를 두 개로 둔다는 거는 서로 견제를 시키면서 독점을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독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국회가 두 개로 운영이 된대. 또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프 도표가 나와요. 득표율 이런 거.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다음 같은 체제로 운영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정답이 뭘까요? 또 내각 책임제로 국가가 운영되었다. 장면 내각식이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국가가 운영되었다. 양원제 국회로 운영되었다라는 게 박정희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뒤에 배울 것들, 그런 정부의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4.19 혁명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정답이 되는 게 또 뭐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 장면 내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4.19 혁명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이 장면 내각은요,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 또 뭘 하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요? 선생님, 이거 박정희 정부 때 그거 맞아요. 사실 그거를 계획하고 세팅했던 거는 장면 내각이에요. 그렇지만 장면 내각이 실현으로 옮기지 못하고 실현으로 옮겼던 건 그 다음에 권력을 틀어졌던 박정희 정부 때 와서다라는 거. 그리고 장면 내각 때 와서 통일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벌어져요. 통일 논의가. 특히 학생들, 민간인 차원에서 이승만 정부 때만 해도 6.25 전쟁 끝나고 방공입니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논의네 그러면 전부 다 빨갱이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니까 이때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다 부정합니다. 평화적으로 지금 할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혼란을 잡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평화 통일 이거보다는 일단 항상 우리가 고수하는 거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평화 통일 이루어진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아서 결국엔 장면 내각은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라는 거. 자, 결국 이 장면 내각은요. 금방 무너져요. 왜? 단 9개월 만에 무너집니다. 단 9개월 만에.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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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바로 군인이 등장을 하죠. 박정희. 군부 세력이었던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서 바로 장면 내각은 1년도 못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얘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장면 내각입니다. 내각 책임제로 허정 과도 정부 시기 때 개헌을 했고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거기에 따라서 압승 거둔 내각 책임제에 따라서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대통령이 윤보선이 선출이 되었고 장면 내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 내각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통일운동 부분에 좀 주목할 게 있고 이건 나중에 통일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학생 혁신 계열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거죠. 남북 학생 회담도 제의를 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방공 시기에는 불가능했다가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장면 내각은 성건설 후 통일 정책으로 통일논의 자체에 소극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실행을 옮기지 못합니다. 실행을 옮겼던 거는 그 다음에 들어서는 박정희 정부 때 와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개는 자기들끼리 내분. 개혁이 또 생각보다 잘 안 되고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소홀해지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9개월 만에. 이게 제2공화국 헌법인데 보시면은 양원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조직된 의원으로서 조직된다. 또 양원은 나오죠. 민의원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요거 내용이 나왔을 때 허정 과도 정부 시기 때 개헌됐던 내용이구나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계기로 장면 내각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장면 내각 수립 모습이고요. 가자 남으로 오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요 구호를 주고 요걸 또 주고요.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그러면 4.19 혁명 직후에 장면 내각 때 스토리니까 장면 내각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됐대요.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는 총선을 실시하면 전국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총선의 실시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고 민주당의 압승의 결과 민주당의 대표였던 장면이 국무총리 앉게 되고 장면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내각 책임제.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국회 양원제. 또는 이게 반대로 요거 두 개가 여기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내각 책임제가 정답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나 발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첫째,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거래요. 그리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대요. 이거 지금 뭐예요? 4.19 혁명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모습이죠, 지금. 4.19 혁명 이후의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반공을 국시로 제2의 의의를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대요. 요게 어떤 거냐면 또 마지막에 보시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한대요. 이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에서 발표한 거예요. 군부에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바로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걸 띄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장면 내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넣은 건데 보시게 되면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맞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 책임제의 양원제 국회가 수립이 됐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가전이고 2번 아직 안 배웠고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던 거는 이승만 정부 때고 앞에 시기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다음 강의 때입니다. 국보위 이거는 신군부 세력 전두환 때.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